지금부터는 이제 사내 변호사로서의 어떤 업무와 삶에 대해서 성기현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사내 변호사가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그 업무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좀 뭐랄까 느끼는 점들, 뭐 어떻게 이런 거는 좀 내가 알고 있었는데 좀 생각과 다르네, 아니면 이건 내가 몰랐던 부분인데 이런 특징이 있었네,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일단 그러니까 사내 변호사는 너무 스펙트럼이 음, 다양한 것 같아요. 정말로 업계마다 너무 다르고 회사마다도 너무 다르고 음, 변호사들이 같은 법무팀 안에 있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너무 하는 일들이 많이 음, 달라서 음,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 사내 변호사를 대표해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긴 한데 이제 저의 경험에 근거해서만 음, 좀 얘기를 해보면 음, 그러니까 저는 주로 업무의 메인은 계약서 검토였던 것 같고 이제 계약서 종류도 당연히 뭐 회사마다 다 천차만별이겠죠. 각 업계마다 다 다를 것 음, 같고 근데 제가 있었던 업계는 기본적으로 R&D 회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음, 외부의 다른 그 연구기관이나 뭐 대학, 뭐 다른 연구소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비밀 유지 계약 NDA를 체결하는 음, 일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매일 한 건 이상의 NDA를 이렇게 검토 요청이 오면 처리하고 했었던 것 같고 R&D 회사다 보니까 당연히 기술 용역, 뭐 기술 음, 개발, IP 라이센스 계약 이런 거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사내 변호사로서 하시다 보면 뭐 회사법상의 이슈들, 뭐 비즈니스 거래 계약들에 대한 작성이라든지 뭐 법률 자문도 당연히 그거에 수반돼서 이제 법률 자문도 하게 되죠. 흔히들 그러니까 법률 자문에 대해서는 다 외부 로펌에 맡기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일들이 굉장히 음, 많고 음, 그다음에 이 법률 자문들 중에 또 굉장히 큰 부분은 그러니까 기존의 회사가 체결해왔던 이미 뭐 몇 년 전에 체결했던 계약서를 갖고 와서 그 계약서 뭐 해지하고 싶은데 혹은 상대방이 해지하려고 하는데 이거의 계약서에 대한 해석 뭐 그다음에 페널티가 어떤지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하는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법률 자문 또 처리하는 것이 뭐한 업무의 30% 정도 이 정도 됐던 것 같고 법률 자문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신사업이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 법률상 리스크를 검토하고 그 관련된 법령이나 뭐 외국의 판례라든지 외국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리서치하는 업무들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자문 업무 중에 물론 당연히 일부는 전문성이 있는 외부 로펌에 의뢰를 하기도 하고 이제 이게 꼭 전문성의 문제도 있지만 내부 설득용이기도 하죠. 나 혼자만의 목소리보다는 외부 로펌의 힘을 실어서 같이 그 의견을 이제 마사지해가지고 이제 위에 보고서를 올리게 되는데 흔히들 그러니까 사내 변호사는 그러니까 외부 로펌에 맡긴 일에 대해서는 크게 관리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외부 로펌에서 받은 뭐 보고서의 그 약간 톤이라든지 굉장히 미묘하잖아요. 그 미묘한 톤이라든지 내용 등에 대해서 수정하는 업무가 상당히 사내 변호사로서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또 가장 좀 큰 이슈라고 할까, 가장 큰 일이라고 할까 하는 것들이 감사 업무 대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론 컴플라이언스 팀이 따로 갖춰진 뭐 조직이라면 조금 법무 조직의 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아주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고 법무 조직 안에서 이제 대관 업무나 감사 업무를 같이 대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대기업 계열사들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이랑 공정위가 가장 무서운 존재죠. 그래서 국세청 대응할 때랑 공정위 대응할 때 물론 국세청 대응은 재경실 쪽이 메인이 되고 거기에 법무가 서포트를 하면서 뭐 이제 외부의 회계법인, 법무법인, 컨설팅 펌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 공정위 대응 같은 경우도 이제 법무가 메인이 돼가지고 주로 이제 대기업이다 보니까 계열사 간 내부 거래 그리고 부당 지원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보고할 자료 만들고 또 근거 자료들 작성하고 이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업무들 하시는 것 중에 그러니까 좀 새로운 거를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왜냐면 이제 사내 변호사님들은 회사의 일을 또 같이 하시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전통적인 변호사의 모습이랑은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던 일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계약서 검토 같은 거는 충분히 전통적인 변호사의 에어리어 같은데 네. 그게 아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업무들 중에 와 내가 이런 거를 사내 변호사니까 왜냐면 주변에 또 다른 변호사님들이랑 얘기를 해보시면 아마 그런 걸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건 진짜 사내 변호사로서 좀 특수한 위치에서 내가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을까요? 이거 역시 이제 저의 경험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팀이라는 조직 자체가 이제 전략기획실 안에 하위 조직으로 이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기획실 안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법무라는 업무 자체는 사실 독립적으로 존재는 해요. 그래서 그 기획실장님이 그러니까 변호사거나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무 조직에 대해서 별도로 터치를 하진 않으시는데,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면 정말 전통적인 일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 일에 좀 참여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관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굳이 나서지 않는다면 안 해도 되고, 뭐 굳이 저한테 시키지 않는 일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제 뭐 기획팀장이나 기획실장님이랑 좀 친분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면서 좀 같이 참여를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리걸의 그 관점에서 그 전략기획 업무에 어떤 식으로 뭔가 참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죠. 이제 R&D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전략기획이라는 것이 크게 경영기획이랑 이제 연구기획 쪽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회사의 경영활동 그리고 연구활동에 대해서 비전을 세우고 중장기 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다른 그룹사들과 공유하고 매년 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전사에 전파를 하고 각 부서별로 이제 KPI라고 하는 업적을 또 평가하고 관리하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무 관점에서는 이 회사의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 신규 사업이나 뭐 M&A 등의 법률상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보고서 작성을 하는 것이 이제 주된 역할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법무도 해요. 기본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기획실에서 조금 더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네가 말하는 그 법률상 리스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치화를 시켜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이거를 근거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컨대 이제 사업이 진행될 jurisdiction, 그게 꼭 한국이 아닐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유럽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해당 jurisdiction에서 기존에 생겼던 이전의 판례들, 기존의 케이스들에서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고 그거에 대한 컨시퀀스에 의해서 어떠한 페널티가 있었고 어떠한 사업상 손실이 발생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숫자로서 좀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전략기획 업무에 참여한다고 해서 법무부서가 공을 가져갈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되면 아시겠지만 잘 되면 모든 공은 기획실이 챙기고 오히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아유 우리는 법무에서 리스크 다 검토 받았다라고 해서 발을 빼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자꾸 중간에 들어가서 막 리스크만 끄집어낸다고 막 현업에서는 골맨 소리를 하고 태클 건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매번 쟤네는 딴지만 거는 애들이다. 도움 하나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업무들을 참여를 하면서 그러니까 리스크 관점에서만 검토하는 법무의 시각이랑 이 리스크들을 종합해서 어쨌든 이 경영진이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 전략기획부서의 시각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당연히 법무 본연의 역할이 이 현업부서들과 기획부서를 견제해야 하는 임무인 건 맞아요. 그리고 그걸 망각해서도 절대 안 되지만 이 전략기획 업무에 같이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경영에 대한 어떤 좀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모든 뭐 사내 변호사분들한테 이런 업무에 참여해보라고 절대 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사내 정치나
어떤 내부적인 곡과 승진에 크게 미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내 정치에 쉽게 휘말릴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보신이 최우선이다 그러면 그냥 전통적인 업무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 같고, 네네. 그리고 특히 현업부서들, 특히 이제 영업부서라고 하죠. 영업부서들이 가장 좀 어그레시브하니까 이 영업부서들과 맞서서 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변호사가 직급이 낮고 연차가 낮고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러니까 영업팀장이랑 1대1로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뚝심이 있어야지. 그게 아니면 밀리기 시작하면은 한없이 이거는 하는만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을 가진 분이라면 이런 전략기획의 업무에 참여해보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변호사로서의 역할이랑은 좀 다른 어떤,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또 한편으로 다른 부분을 섞어서 그렇죠. 뭔가 또 새로운 이제 분야에서 일을 하신 경험이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성 변호사님은 맞서서 목소리를 내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노력을 했죠. 노력을 했고 많이 혼나기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팀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네. 알았어, 뭐 변호사니까 들어줄게. 근데 그 영업팀장님이 저희 실장님이나 저희 팀의 이제 그 뭐 팀장님한테 얘기를 하죠. 아, 너네 부서에 그 변호사가 자꾸 딴지를 건다. 그러면 이제 매년 말 이제 국가 평가를 할 때 딴지를 거는 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낙인이 찍힐 수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은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딴지만 걸어서도 안 되고 항상 네, 오케이 그쵸, 오케이 그쵸. 해서도 안 되고. 네. 저도 그 기업자문이라는 업무 자체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팀에 있는 이제 사내 변호사님들이랑도 일을 하기도 하지만 현업부서에 계신 분들이랑도 실제로 일을 많이 해요. 그렇게 뭐 저도 이제 기획실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업부서, 영업부서에 계신 분들이랑도 일을 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느낀 점들이 있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안에서 이제 설득하고 또 합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저도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고 또 중간에 이제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프로젝트 M&A 프로젝트를 위해서 어떤 회사에 파견이 돼서 근무를 한 기간들이 뭐 길게는 한 4개월 정도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걸 그때 또 많이 배웠어요. 아, 이게 진짜 변호사, 그러니까 결국은 변호사로서 비즈니스 로이어를 한다면 진짜 사내 변호사로서의 역할, 또 로펌 변호사로서의 역할, 그리고 현업에 계시는 분들 이걸 다 알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저도 그때 깨달았는데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그런 업무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생활적인 면을 보면은 이제 뭐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편견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사내 변호사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이클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사이클에 맞추게 되니까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은 라이프 밸런스를 좀 맞출 수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혹시라도 이걸 보시는 분들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그렇다고 해서 편하다의 정도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과 어떻게 보면은 그로 인해서 내가 또 다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지, 야, 저렇게 하면 뭐 더 편한 건가?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또 라이프 밸런스에 대해서 사내 변호사로서 너무 회사 바이 회사 그리고 또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뭐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냥 모든 회사원들과 그러니까 결국엔 사내 변호사도 이제 회사의 조직원이고 그 회사의 성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회사 자체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널널한 회사다 그러면 당연히 법무 조직도 널널할 수밖에 없고요. 그 회사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빡센 조직이다 그러면 법무 조직도 당연히 빡셀 수밖에 없고. 그쵸.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래도 뭐 대형 로펌의 기업장은 뭐 자문 변호사들보다는 훨씬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정도? 그러니까 물론 갑자기 급한 이슈들이 생기고 뭐 당장 뭐
내일 모레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돼서 물론 작성은 로펌에서 해주지만 그 가처분 신청서를 뭐 요청해놓고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훨씬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 결국에는 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좀 계획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퇴근 후의 삶에 대해서 뭐 진짜 로펌 변호사들처럼 갑자기 오늘 퇴근 직전 오후 5시에 클라이언트한테 전화나 이메일이 와서 내일 아침까지 작성해달라 이런 일은 거의 없다는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장점이긴 하죠. 계획한 바대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는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펌 변호사 분들보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가에 따라서 내가 뭐 영원히 사내 변호사로 있을지 아니면 사내 변호사를 나와서 개업 변호사나 아니면 다시 로펌에 가실 때를 생각하셔서 이 기간 동안 뭐 경력 법관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원을 다니시면서 교수를 준비하시는 분도 저는 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로펌 변호사분들은 사실 그런 삶을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죠. 네, 그렇죠? 그 얘기하시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제가 한 3, 4년 차쯤 됐을 때 보상을 좀 하고 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꿨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출근을 하고 저녁을 이제 집에 가서 아내랑 먹고 일찍 자고 새벽에 나오는 이제 그런 사이클로 바꿔봤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어느 정도 일을 하는 게 예상이 되고 뭐 몇 시간 걸리는지를 제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그때 변수죠. 그러니까 변수를 생각할 수 있지만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사실 고객이었어요. 고객한테 나는 사이클이 이러니까 저는 이때 이 안 합니다. 이렇게 못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뭐 선배들이나 이제 파트너 변호사님들한테는 제가 얘기를 하지만 고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은 새벽에 제가 나와서 일을 하고 6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고객이. 선배였으면 제가 안 받았겠지만 고객이 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받았고 그분의 얘기는 내일 아침에 이제 9시에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오늘 밤에 보내주면 좋겠다. 급한 일이었어요. 실제로도. 그래서 저도 당연히 책임감을 갖고 어떤 일말에 원망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24시간 동안 집에 못 간 적도 있죠. 사실 원래는 이제 6시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자야 되는데 그 일을 마치고 나니까 새벽 한 4, 5시쯤 됐었던 적이 실제로 한두 번은 아니고 꽤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패턴을 바꿨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 큰 차이가 저는 그게 되게 큰 장점이고 전체 인생에서 뭐 변호사로서의 라이프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재밌어 하고 그걸 또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성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듯이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변호사로서 또 진로의 관점에서도 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로 결정이나 뭐 앞으로 인생 설계를 할 때도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좀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뭔가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든 나의 직업인으로서의 진로든 이런 게 정말 일만 하면서 살면 그 일이 나를 평생 책임져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맞아요. 직장이 나를 평생 책임져 주는 게 아니니까 좀 이런 거는 억지로라도 좀 시간을 좀 많이 내 보시고 에 대한 맞아요.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그 방금 얘기하신 삶과 직업에 대한 애티튜드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음에 또 자세히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뭐 제가 살아온 변호사님이 살아온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고 저희가 미국에 와서 지내면서 살면서 보는 뭐 다른 또 미국 변호사들의 모습이나 여기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가 많이 보면서 또 많이 또 느낀 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음에 또 기회가 됐을 때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사내 변호사로서 뭐 지금 이미 시작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사내 변호사로서 진로를 또 결정하신 분이 계실 거고
또 아니면은 이제 사내 변호사를 갈지 아니면은 다른 데를 갈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네, 사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러니까 뭐 저의 경험이 뭐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니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긴 해요. 그리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그 해당 지금 있는 조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최대한 얻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음, 많은 거를 습득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음, 가지고 있고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 어느 회사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유연성은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법무조직의 변호사라고 해서 반드시 내가 이 일만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거는 음,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로 갈수록 회사 인하우스로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넓고 할 수 있는 음, 일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을 찾아 나선다면 전통적인 법무팀의 역할 외에도 분명히 더 다양한 음, 기회를 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전통적인 역할에만 최선을 다하고 잘하는 것이 변호사로 개인으로서의 업무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또 직장인으로서의 보신에는 최선이긴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맨날 반복적인 답변, 반복적인 법률 의견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이게 나의 개인의 발전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그리고 어느 순간 회사 내에 이제 다른 조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좀 외로운 섬처럼 존재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쪽이 좋은지는 내가 좀 안정적인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모험적인 길을 갈 것이냐 이건 진짜 개인의 성향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러니까 인허스로 일단 가신 이상 그 해당 산업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그 현업에서 직접 필드에서 경험을 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매일 물론 이제 계약서 같은 거 보시겠지만 계약서만 봐서는 사실 그 산업에 대해서 깊이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맞아요. 내가 직접 검토할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뭐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연구 계획서라든지 뭐 개발 음, 계획서 아니면 기술 명세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그러니까 들춰보려고 저는 음,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전혀 음, 이해를 못하고 다 이제 완전히 생소한 음, 내용이지만 몇 년 동안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용어들이 눈에 들어오고 음, 잘 모르는 내용은 연구직에 있는 실무자들한테 그냥 전화를 해요. 내가 이거 계약서 검토하고 있는데 뭐 이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근데 아니, 계약서랑은 상관없는데 물어보는 거죠. 그냥 물어보고 그게 법무 검토랑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더라도 대부분의 연구소 직원, 현업 직원들은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또 자기가 음, 잘 아는 분야면 신나서 설명을 해주고 음, 그로 인해서 이제 저도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쌓는 거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그 해당 회사나 그 그룹의 기획실이 작성한 중장기 계획 보고서나 각 그룹 뭐 음, 삼성이든 LG든 현대든 다 나올 텐데 이런 경제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보고서들이 있어요.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앞으로의 방향과 비전을 좀 아는데도 물론 좋지만 그 음, 해당 산업이나 기술의 트렌드를 캐치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고 결국에는 인하우스 출신으로서 나중에 이제 필드에 다시 나가서 대형 로펌에서 그 각 법률의 전문성을 쌓은 변호사들과 다시 이제 언젠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음, 어떻게 보면 인하우스 출신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이제 내부 현직자들의 마인드와 업무 방식을 훨씬 더 가까이에서 자세히 맞아요. 이해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고 그리고 그런 내가 종사했던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어쨌든 좀 더 갖추고 있다. 이 부분이 맞아요. 가장 큰 맞아요. 무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대한 나의 업무 외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음, 공부를 하면 분명히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음, 2년, 3년 점점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해당 업계에 대한 전문성도 조금씩 쌓이는 게 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인하우스 분들이 이 회사 가서 2년, 뭐 저 회사 가서 2년 이렇게 막 이직을 자주 하는 게 그러니까 로펌을 이직하는 거면 모르겠어요. 그게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음, 인하우스 관점에서는 음, 그 해당 산업을 일단 한번 들어갔으면 뭐 최소 4, 5년 정도를 좀
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좀 생각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동차 업계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자동차 전자 제어 쪽이었는데 이쪽 업계에 대해서도 내가 한 5년은 있어야 좀 뭐래도 좀 풍월이라도 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호사의 스킬만을 계속 쌓는 것보다 장기적으로는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너무 업계를 자주 옮겨 다니지 말고 좀 한 분야에서 조금은 오래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아,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런 사내 변호사로 결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전통적인 방식에 대해서만 일을 하지 않고 사실 더 넓은 범위로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 분야를, 그 부분을 꼭 생각을 고려를 하시는 게 좋고, 또 이제 그 넓은 부분을 이제 법무 외에도, 그러니까 변호사로서의 그런 업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떤 인더스트리 안에서 또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어떤 하나의 인더스트리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그 법무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에 있는 그런 그 어떤 인더스트리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동안은 이제 충분히 경험을 쌓으시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렇죠. 라는 말씀 같고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 생각이 드네요.